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어서 취득세 중에 취득에 대한 정의, 취득이란 무엇인지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과점주주에 대한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이제 납세 의무자 얘기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취득세 과세 물건 얘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과세 물건은 육해공군, 차, 기립, 광어회, 육군, 부동산, 그 다음에 해군, 선박, 공군,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임목, 과학권, 어업권, 회원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 과세 물건을 취득세 과세 물건 대상을 취득을 해야만, 취득이라는 행위가 발생돼야만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취득이란 무엇인지 그런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1페이지 보시면은 취득의 정의 및 범위 그래가지고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등 해가지고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취득이란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형태가 유상이냐 그 다음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상도 과세한다는 얘기죠. 무상도 과세한다. 즉 상속도 과세한다. 그 다음에 증여도 과세한다. 여러분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헷갈리는 거는 기초죠. 완전히 기본 기초죠. 자, 두 번째 형식이 원시취득, 그 다음에 승계취득, 그리고 간주취득을 불문한다. 요거를 불문합니다. 자, 그래서 간주취득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개수,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의 변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차량, 과세 물건이 육군, 해군, 그 다음에 공군, 차, 기립, 광, 회. 요것이 취득세 과세 대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요게 뭐죠? 선박, 요게 항공기죠. 선박, 항공기. 그래서 요 선박, 차량 그 다음에 기계장비 요 세 가지요. 세 가지. 선박, 차량, 기계장비 세 가지의 종류 변경. 선박, 그 다음에 차량, 기계장비를 종류를 변경한 경우. 자, 변경을 하면 뭐가 생길까? 금액이 늘어나죠. 증가액도 취득으로 보겠다. 이것도 역시로 증가액. 병리백에서 증가액을 취득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자, 이런 것들인데요.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불문합니다. 그래서 원시취득은 없던 물건을 새로 창설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등기나 또는 허가를 불문합니다. 등기나 또는 허가를 불문한다. 따라서 미등기도 과세합니다. 미등기도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도 과세를 합니다. 여러분 무허가 주택 취득세 내는 거 아십니까? 냅니다. 무허가 주택은 취득세도 내고 나중에 보유하면 재산세도 내요. 재산세. 그래서 이것도 과세를 한다. 이런 거를 뭐라 하냐? 모든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득에는 크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사실상 취득이 있고요. 그죠? 사실상 취득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간주 취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주 취득은 크게 네 가지죠. 이렇게 이런 구조. 자, 이런 것들 가지고 한번 기본적으로 내용을 한번 쫓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32페이지에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원래는 쓸까 했는데요. 안 쓰고 이거 보도록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사실상 취득에는 원시와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 있죠. 그죠? 원시와 승계 취득이 있고 승계에는 유상과 무상이 있는데 일단은 뭐 원시 취득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지를 만드는 거는 뭐냐면 매립 간척하는 거죠. 그 건축물을 새로 만드는 것을요. 신축이 되겠죠. 근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물건을 제조하거나 조립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에 보면 요거는 여러분 앞으로 취득세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양도소득세에서도 요 유상승계 취득이 뭐냐, 대가 있는 관계가 뭐냐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유상이라는 것은, 자, 유상승계 취득이라는 거는, 자, 있는 물건을 넘겨받는 취득이죠. 요거는 대가가 있으면, 이런 얘기, 대가가 있으면 요것도 취득으로, 유상으로 봅니다. 유상승계 취득. 대가 문제. 그 대표적인 게 매매죠. 매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환이 있는데, 이 교환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교환은 내 물건을 주고 상대 물건을 받죠. 그죠? 이 받는 게 뭐가 돼요? 이게요? 취득이에요. 취득. 주는 게 뭐가 돼요? 이게?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환 문제는 취득세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양도소득세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거는 유상양도라는 거, 유상취득이라는 거. 그럼 A가 B하고 거래하면요. A도 취득이고 B도 취득이고요. 쌍방취득이죠. 그 다음에 A가 요건 양도면 B도 이게 양도죠. 그래서 쌍방취득, 쌍방양도라는 거. 그래서 교환은 절대 까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라든가 이건 돈 받고 파는 거고요. 대신 이제 현물 출자는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받으면서 돈 대신 물건을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받는 것이 이게 그 대가죠, 대가. 그래서 현물 출자로 물건을 갖다가 주고 주식을 받죠, 그죠? 이것도 취득이다. 상대방 법인은. 그다음 대물 변제. 대물 변제로 물건을 주면 상대방은 물건을 받는 취득자가 되고 나는 물건을 대물 변제로 물건을 주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상대방은 뭐가 되죠? 취득자고 그 대물 변제로 주는 사람은 양도자가 될 겁니다. 왜 이게 유상승계 취득이냐면 자, 내가 채권자인데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뭘 줬어요? 토지를 대신 줬습니다. 채무라는 대가가 없어져 버렸죠, 그죠? 대가 지급하고 물건을 받는 게 됩니다. 자,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 32페이지에 기억번, 원시취득 읽어보시고요. 니은번, 승계취득 읽어보시고요. 디귿번,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등의 부동산의 취득은 A번,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거 추천해 주십시오. 자, 기본적으로요. 세법이 볼 때 결혼한 부부 간의 배우자 간에는 서로 양도를 했어도 돈을 주지 않았을 거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명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추정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문제는 증여세 문제예요. 근데 증여로 물건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럼 증여로 물건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원래 증여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문제인데, 그죠? 이 사람은 증여로 취득이 되고 또 뭐가 되죠? 취득이 되면 증여세를 내고 취득세를 또 내야 되겠죠. 그러면 취득세를 낼 때 요거를 유상으로 과세할 것이냐 또는 무상으로 과세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요 세율이 달라져요. 취득세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서로 돈을 주고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한테 여러분 집을 한번 팔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돈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려고 들 거란 뜻이죠. 그래서 세법은 그래요. 부부관계나 또는 서로 그 직계존속은 바로 직계로 위죠.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직계비속은 바로 밑으로입니다. 자녀, 손자, 증손자, 고손자. 옆에 있는 사람은 빠져요. 쉽게 얘기해서 형제자매라든가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관계.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거 추천해 주시고요. 일단 뒤에 나오는 양도소득세 또 한 번 나와요. 그때 설명 또 한번 드릴게요. 기본 설명 그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리을번, 무담보 증여.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가 증여라는 데 있어가지고 증여는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를 주는데 10억짜리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그냥 딱 줘버리면 증여 10억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그 토지에 뭐가 있냐면 그 담보 채무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여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에게 떠넘겨요. 그럼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물건을 받아오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그 채무를 떠안는 부분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럼 증여자가 채무를 떠안겼으니까 뭔가 혜택을 본 거란 뜻이죠. 그래서 그 채무를 떠안긴 부분은 그 취득자가 돈을 주고 물건을 취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얘기도 일단 이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양도소득세에서 이게 양도에 대한 문제예요. 양도인데 양도란 거는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물건을 주는 거를 양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뭐가 되죠? 유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묶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게 이제 간주취득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개수라는 것은 일종의 대수선을 얘기를 합니다. 대수선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중에 하나를
설치하는 거, 요거를 개수라고 합니다. 사실은 개수라는 거는 일종의 증가분이죠, 증가분. 당연히 이것도 증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목 변경인데요.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으로 본다. 자, 원래 취득이라는 것은 애당초에 취득이라는 것보다 취득 시에 발생하는 거죠. 취득 시에. 취득 시에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은 언제 발생하냐면요. 이거는 보유 시에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를 취득으로 보겠다. 간주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지목을 변경하면 여러분 지목 변경하면 어때요? 지목 변경할 때 대부분 목적이 있지요. 지목 변경할 때 가액을 낮추려고 지목 변경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목적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좀 더 지가를 상승시키는 목적으로 지목을 변경시키거든요. 그래서 지목 변경했을 때 증가액은 보유 중에 늘어난 금액이지만 그 실제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취득으로 보아서 취득세를 부과시키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박이라든가 차량 기계 장비를 종류를 변경하면 역시 그 가액이 증가됐을 때만 과세합니다. 증가되지 아니하면 과세하지 않죠. 증가액을 취득으로 보아서 과세를 합니다. 나머지 과점주주 얘기가 남아있는데요. 이 얘기는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점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자, 여러분들은 요 간주취득 네 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 요거 개수, 지목 변경, 그다음에 종류 변경, 과점주주. 요 얘기가 자, 요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뭐에 끌려가냐면요. 과세 표준을 적용할 때 금액이 달라지고요. 세율 적용할 때도 얘기가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계속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요 간주취득 네 가지는 필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개수,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주주 네 가지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얘기는 그 정도로 보도록 하시고요. 과점주주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과점주주에 대한 시험이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얼마 전에 상당히 자주 나오다가 요즘에는 이제 좀 뜸하긴 한데 개념을 정확히 이해 못 해두시면 문제 풀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단 여러분들은 중개사 시험은 시험을 적당한 그 시간 내에 빨리 푸셔야 돼요. 그냥 느긋느긋하게 해가지고 5분 동안에 한 문제 풀었다 하는 건 오히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를 빨리빨리 못 풀면 오히려 다음 문제 넘어가고 남는 시간에 푸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일단 과점주주 문제는 일단은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 문제는 첫 번째 비상장법인의 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에 자, 만들어 여기서 상장법인은 적용하지 않아요. 비상장법인의 경우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 두 번째 과점주주에 대해서 과점주주가 되면 이렇게 얘기해도돼요. 과점주주라는 것은 주주 본인 플러스 특수관계의 지분을 항상 합쳐요. 지분을 다 더한다면 이게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 주주들을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이 법인을 설립 시에 과점주주는 괜찮아요. 과점주주는 여기는 그 규제를 하지 않아요. 일단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비상장법인에 상장법인은 50%를 초과하는 대주주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비상장법인은 그 가족끼리, 친족끼리 서로 합쳐가지고 그 지분을 모아가지고요. 50%를 초과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때 이 과점주주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과점주주가 되면 과점주주에 대해서 자점주 지분율이라는 걸 그 보유 비율을 말합니다. 곱하기 회사 법인이죠. 법인 소유한 자산.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겠죠.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 이거를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10억이 있는데 과점주주 지분율이 60%면 이 사람은 곱해서 6억만큼을 취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6억만큼을. 근데 자, 이 물건은 누구 물건이에요? 소유자 누구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유자 누구죠? 법인이죠, 법인. 그런데 이 6억에 대한 납세 의무자 누가 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이거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러게.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원래 소유자가 법인인데 이거를 취득한 거로 간주해서 납세 의무자를 갖다 누굴로 내냐면요. 과점주주로 합니다.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이 물건을 지분만큼 또 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취득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물건은 소유권의 변화가 없어요. 소유는 물건은 항상 법인 소유 물건이에요. 근데 법인 소유 물건인데 과점주주에게는 그 사람이 보유한 지분율만큼의 물건을 다시 산 걸로 보겠다는 뜻이죠. 일단 여러분들은 이게 다르다는 건 다 아시죠? 그죠? 간주란 거는 의제란 말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간주는 무엇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추정은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무조건입니다. 보는데 조건 없이 무조건 보고요. 추정한다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증이 없는 한 보못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은 이게 입증이 되면 입증 시 빠져요. 입증 시 이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해서 어떤 법인의 부동산 등을 샀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법에서 취득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간주를 했기 때문에요. 이건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과세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지분을 결정할 때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고요? 특수관계인 지분을 더해서 50%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과점 요건을, 과세 요건을 한번 쭉 보면은 다음 페이지, 34페이지, 괄호 2번. 법인 설립 이전의 것은, 설립 시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과세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자, 첫 번째, A라는 법인이 지금 10억이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물건의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주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주주가 비과점주주였다가 취득을 해가지고요. 주식을 취득을 해서 지분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었어요. 최초로. 자, 예를 들어가지고요. 우리 교재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설립 당시에 하나도 없다가 취득 당시 증자라 해가지고 60%한 케이스 하나가 있고요. 케이스 2번에는 설립 당시 40% 가지고 있다가 취득 및 증자를 60% 했는데요. 케이스 2번을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사람은 이미 40%를 갖다가 설립 시점에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있다가 더하기 20%를 취득해가지고 이제 60%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최초로 뭐가 됐죠, 이제? 과점주주가 되었죠, 최초로. 비과점주주였다고 가지고 됐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설립 시에 과점주주는 주의하지 않는다는데 이 사람은 비과점주주죠. 40% 설립 시에.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이때는 지분 전부를 취득으로 본다. 전부를 취득으로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60%를 전부 다 지금 과점주주가 됐을 때 전부를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취득으로 보는 것은 얼마냐면요. 취득으로 보는 것은 지금 법인 물건이 10억이죠. 10억 원 곱하기 60% 해가지고요. 6억을 요거를 취득으로 봐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6억 곱하기 2% 해가지고요. 2%에서 1,200만 원 요거를 세금을 내야 돼요. 자, 여기 첫 번째 모양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설립 시점에 40%가 아니고 60%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이 사람 설립 시점에 이 뭐가 돼버렸죠? 과점주가 돼버렸죠? 그때는 이거를 규제를 안 해요. 그 추가를 해가지고 10%를 사서 이 사람이 70%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 애당초에 법인 만들 때의 과점주주는 이거는 무시하고 10% 있죠, 요거요? 요것만 과세합니다. 요것만 과세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는 10억 원 곱하기 요거요. 10% 해가지고 1억이 요게 취득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다가 설립 시점의 과점주주인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과점주주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시하고요. 요거보다 늘어나는 부분 있죠. 늘어나는 부분. 이게 최대 얼마가 될까 그러면요. 최대 40%까지밖에 안 되겠죠. 과세 범위가.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60%를 깔고 넘어갔으니까요. 60%를 깔고 넘어갔으니까 추가 40%, 100%까지요. 나머지 40%. 자, 요거는 과세를 안 하고요. 요것만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추가로. 요런 게 요 얘기는. 자, 일단 설립 시점에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요거는 무시하고요.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만 과세하겠다 하는 것이 요 문제의 취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분이 증가 시, 과점주의 지분이 증가할 경우는 증가분만 과세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요, 지분이 지금 70%를 가지고 있는데요. 더하기 10% 해가지고 이게 80%가 됐어요. 자, 이 사람이 이미 옛날에 이걸 어떻게 했죠? 과세가 끝났겠죠, 그죠? 처음에 가지고 됐을 때. 그럼 추가로 취득한 10%, 요것만 과세를 해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얼마였어요? 10억이니까 10억 원 곱하기 10% 해서 1억이 요게 취득이 돼요. 자, 요게 두 번째 얘기고요. 자, 세 번째는 지분이 과점주주가 이게 비과점주주가 되었다가 다시 또 추가 취득해가지고 이게 다시 또 과점주주가 되었어요. 자, 우리 예를 들어보면 지금 케이스 2번을 보겠습니다. 35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3번 밑에 표를 보시면 케이스 2번. 자, 설립 당시에 얼마 취득했습니까? 40%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이 40% 가지고 있다가 30% 더 사가지고 70%가 됐어요. 일단 요 예를 이렇게 들면 되겠네요. 요거 10% 바꾸면 30% 바꾸면 될까요? 그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70%. 이게 70%. 그럼 이게 얼마 돼요? 7억. 74. 1,4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이미 몇 프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70% 가지고 있죠. 그죠? 애당초에 70% 가지고 있다가 과점주로 과세를 했다가요. 팔았어요. 얼마 팔았냐면 30%를 팔았습니다. 빼기 30% 해가지고 다시 비과점주주가 40%가 됐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요. 두 번째는요. 비과점주주가 다시 또 40%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얼마를 샀죠? 30% 샀네요. 더하기 30%. 빼기 30%. 70% 빼기 30%. 40%가 됐네요. 40%. 40% 더하기 20% 해가지고 이게 60%가 됐습니다. 자, 이때는 과세 기준을 뭘로 따지냐면 옛날에 과점주주였을 때 비율하고 따져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줄어들었죠. 이때는 과세를 안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로 이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40% 가지고 있다가요. 더하기 40% 해가지고 80%가 되었다. 그럼 이때는 요 70%와 비교를 하죠. 그럼 늘어났죠. 얼마나 늘어났나요? 10% 증가됐죠. 늘어난 부분. 과점이 비과점주주 됐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돌려주진 않아요. 돌려주진 않는데 비과점주주가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과점주주 지분보다 늘어날 때만 과세를 합니다. 옛날에 과점주주가 최고 얼마였었죠? 70%죠. 그래서 이게 60%는 70% 안 넘으니까 과세하지 않고 요게 케이스 2번에 40% 40% 해가지고 80%가 되면 이때는 이거보다 늘어난 부분 있죠? 요것만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요거를 계산 문제로 물어보는 경우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자면요. 늘어나면 과거에 가장 높았던 비율보다 늘어날 때만 늘어난 부분만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무조건 주의하실 건 뭐냐면 문제에서 설립 시 과점주주였느냐라는 거예요. 문제 지문해 보시고 설립 시 과점주주였다면 그 과점주주 지분율은 그냥 빼버리고 그죠? 그거보다 늘어난 비율만큼만 여러분 과세를 하면 되고요. 설립 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면 그때는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 지분 전부를 과세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줄어드는 것은 돌려주지는 않고 과거에 가장 높았던 비율보다 늘어날 때만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과점이 줄어서 비과점 될 때는 아무것도 안 돌려주죠. 근데 비과점주주가 다시 또 과점주주가 되면 과거에 있었던 과점주주 지분보다 늘어난 만큼만 과세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에서 보면 거의 그 계산 문제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세 단계라는 거. 최초로 과점주주면 전부 과세하고요. 그다음 증가될 땐 높은 비율보다 늘어난 부분만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취득에 대한 부분들 내용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 얘기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을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안 됩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이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기본 원칙이 물건을 사실상으로 취득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례를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 원칙은 사실상 취득자를 한다. 근데 기타. 자, 2번에 보시면 상속인 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상속시는 어떻게 될 거 아니냐? 상속시. 자, 상속시는 사람이 두 가지죠. 하나는 피상속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속인이 있죠. 그죠? 그래서 피상속인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고, 상속인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왜 죽었냐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피상속이 죽은 사람이고, 상속인은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 뭐가 되죠? 물건을 받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일단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상속을 받을 때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 상속인 각자, 상속시는 상속인 각자가 세금을 내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요. 연대납세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사람의 세금을 전액 대신 내주는 것을 연대납세의무라고 그래요. 연대납세의무는 항상 타인의 세금을 전액 내는 거예요. 전액. 중요한 건 뭐냐면 전액입니다. 전액. 타인의 세금을 전액 대신 내주는 것, 이게 연대납세의무자입니다. 그러면 상속인들 간에 어떤 사람이 세금을 못 내면 그 상속인 중에 하나가 걸리면 이런 뜻이에요. 걸리면 그 못 낸 체납자의 세금을 전액을 대신 내는 의무를 진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상속재산 받을 때 상속인끼리 세금 내도록 적절히 독려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네가 돈을 안 내고 도망가면 내가 뒤집어 쓸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 상속에 대한 부분이요. 상속 위탁은 요거는 여러분 이거 자체를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상속은 위탁자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어요. 수탁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속은 신탁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탁 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탁법의 신탁이에요. 요거를 신탁법의 신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위탁자가 법적인 소유자예요. 법적인 소유자인데 그 수탁자에게 명의를 넘겨줍니다. 명의를 넘겨주는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을 수탁자를 뭐라 하면 관리자라고 그래요. 관리자. 자, 위탁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수탁자가 물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위탁자 소유자에게 많은 수익을 준다면 내가 명의를 아예 넘겨서 수탁자가 관리하는데 편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신탁이거든, 신탁. 그래서 명의를 넘겨주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그 취득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취득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죠?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원래 신탁은 취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명의는 왔다 갔다 하지만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고 그냥 관리하기 편하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끝나면 다시 또 명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취득이 아니다.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가령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A고요. 수탁자가 B고 근데 수탁자를 C로 바꿨어요. 수탁자를. 이것도 역시 요것도 명의가 넘어가겠죠. 그죠? 요것도 취득이 아닌 거로 보는 겁니다. 또 역시. 왜냐하면 소유권의 변화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다시 돌아가면 이것도 역시 명의가 돌아가겠죠. 그죠? 요것도 취득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의 비과세 문제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지금 A가 이 위탁자가 요걸 F한테 명의를 넘겼습니다. 소유권을 넘겼어요. 자, 이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F한테는 뭐가 되죠? 당연히 취득이 됩니다.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신탁이라는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 관계인데요. 그죠? 위탁자, 수탁자, 위탁자죠. 요 관계는 취득이 아닌 걸로 보는데 이 위탁자가 바뀌는 것은 취득이에요. 그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한테. 요거는 취득이다라는 거예요. 취득이다. 자, 말란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명의가 지금 B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명의가 B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재산세를 누가 낼 거냐는 건데 재산세는 이 명의자인 수탁자가 냅니다. 재산세를. 그럼 원래 그 소유자는
재산세를 그 부담하는 사람은요, 물건의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유자인 A, 그 위탁자가 A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까지인가요? 그때는 위탁자가 냈어요, 재산세를. 납세의무자 위탁자였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원래 이 A가 재산세를 안 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압류하고 강제 매각 절차 밟아야 되겠죠. 그죠? 체납 처분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명의가 누구 되어 있냐면 수탁자 B로 되어 있어요. 그 원래 압류라든가 체납 처분을 하려면은 그 명의자와 납세의무자가 같아야 되는데, 명의자는 수탁자인데 소유자는 A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압류가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세금을, 요 신탁에 걸어놓은 물건은 세금을 갖다 체납을 해도 강제 환가할 방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아예 납세의무자를 바꾸자. 소유자는 A지만 납세의무자를 그냥 수탁자인 B로 해버리면 어떻게 해버려요? 명의자하고 뭐가 같아져 버리죠? 세금을 내야 될 납세의무자가 같아져 버리죠. 이제 요거에 대한 체납 처분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 요즘에 시험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수탁자입니다. 원래 소유자가 내야 되는데 명의자와 납세의무자 다르니 체납 처분을 못했죠. 그걸 막기 위해서 명의자와 납세의무자를 갖게 해서 거꾸로 세법이 바꿨어요. 납세의무자를 누구 한다고요?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3번은 굳이 외울 사항은 아니고요. 위탁자가 바뀌면 당연히 그 새로운 위탁자한테 취득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조합원. 요 얘기는 여러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뭐가 있나요? 주택 조합, 그리고 재건축 조합. 자, 이 사람이 취득을 해요. 취득을 했는데 뭘 취득했냐면요. 조합원용 주택을 취득했어요. 조합원용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조합원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것, 비조합원용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용 부동산. 그 다음에 조합원용, 비조합원용 부동산. 자, 여기서 기준은 뭐냐면요. 조합원용인지 비조합원용인지예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은 누구 겁니까? 이 물건은 조합이 취득을 했는데 누굴 대신해서 산 거예요? 조합원 거를 산 거죠. 이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택 조합이 샀는데 조합원 게 아니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 걸 샀습니다. 이때 누가 되냐면 당연히 이때는 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아직까지 이 얘기를 나온 적은 없거든요. 없는데 일단은 조합원용을 취득하면 귀속자가 조합원이니까 조합원이 내는데요. 비조합원이면 이때 누구가 알아요? 이때는 조합이 내라 이런 뜻이에요. 조합이 내라. 자, 그래서 일단은 그 4번은 여러분 문제에다가 체크 하나 해놓고 넘어가십시오. 4번 옆에다 체크요. 체크. 자, 5번, 6번은 묶어주세요. 시설 대여업자가 수입하는 자. 자, 이거는 자, 시설 대여 물건은 이거는 지금 소유권을 누구한테 소유권자가 취득자가 누구로 보는 거냐면 취득자가 시설 대여업자 이렇게 읽어봅니다. 대여업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록은 누구한테 등록은 시설 이용자한테 하죠. 시설 이용자. 그래서 이게 아니고 무조건 이거는 법적 소유권이 시설 대여업자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대여업자에게 관세하겠다. 다만 이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대여하는 경우. 자, 이때는 물건의 소유자가 국내에 없죠. 그죠? 이 물건은 국내 소유자가 취득자가 시설 대여업자인데 애당초에 이 물건의 소유자가 어디 있는 소유자가 국외에 있어요. 국외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과세할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하느냐? 대신 시설을 수입하는 자. 자, 여러분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시설 대여 물건은 원칙적으로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자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소유권자가 국외에 있으니까 어차피 누구한테 한다고요? 수입하는 자한테 한다. 요거 역시 체크. 묶어서 체크요. 그 다음에 7번은 지입 차량입니다. 지입 차량. 요것도 체크요. 지입 차량 등. 자, 이 물건은 지입 차량 등은 등록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운수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운수회사로 되어 있는데
이 물건을 대금 지급자가 대금 지급이 명백하다면 이때는 명백시 그 지급자로 하겠다. 사실 이 말은 지급자라고 하는데요. 이걸 뭐라 그래?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지입 차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실무적인 얘기인데요. 중장비 같은 경우에 불도저라든가 페이로드라든가 이런 물건들 중장비를 소유한 사람이 등록은 운수회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운수회사가 등록을 수십 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운수회사에 전화하면 거기서 몇 호를 갖다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줘요. 관리도 해주고. 그런데 그 운수회사가 모든 그 중장비를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차주들한테 차를 갖고 들어와라 이거예요. 이게 지입이라 그래, 지입. 차주가 들어와서 등록만 운수회사로 해놓고요. 실제 소유는 그 차주가 각각 해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입 차주제라 그래요. 그래서 중장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본적으로 그 지입 차주들이 각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자가 자기 차를 운영을 해요. 다만 뭐만 안 되어 있냐면 등록만 그 운수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누구를 취득자로 할 거냐? 당연히 돈 준 사람이죠. 돈 준 사람. 대금 지급자가 누구냐? 이 지급자인 지입 차주한테 식세를 물리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대형 트럭들 있죠. 대형 트럭 차주가 지입 차주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예요. 그 세법상. 그래가지고 전에 그 지입 차주들이 데모했잖아요. 그 저 대형 트럭 기사들이 모양은 사업자인데 나도 사실 알고 보면 근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는 사업자가 맞아요. 그런데 형식은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거의 그 안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봐달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어쨌건 세법 입장은 지입 차주는 별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금 지급한 자한테 하겠다. 이게 지입 차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8번도 체크해요. 8번. 자, 이건 뭐냐면요. 이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지금 건축물 중에 소위 부수 시설이죠. 부수 시설을 가설하는데 원래는 누가 가설해야 되냐면요. 건축주가 해야죠. 근데 소위 말하는 이거를 주체구조부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건축에서 주체구조부가 아닌 자죠. 외자자. 외자가 가설 시 설치할 때 이때 누가 내느냐? 자, 원래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놨어요. 이렇게요. 엘리베이터 설치했는데 부수시설물이죠.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등등등. 뭐 레저시설, 주차시설 이런 것들이요. 이거를 가설을 누가 했냐면 이게 세입자가 있어요. 세입자가. 그러면 이 건물주가 뭐가 돼요? 이 사람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되겠죠. 그죠? 그럼 원래 이 물건은 끝나면 누구 물건이 되냐면요. 누가 효익을 봐요? 이 건물주의 물건이처럼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가설은 세입자가 했어도 주체구조 외의자가 했어도 세금을 누가 내라? 세금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세금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세금을 낼까요? 내긴 내겠죠. 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실무는 주체구조부라고 내도 세입자한테 떠넘기고요. 세입자한테 내라고 해서 세입자가 내는 것이고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입자한테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부과를 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는 실무는 의미가 없는데 세법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주체구조부 외자가 설치를 해도 누가 내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부수시설 가설 그러면 무조건 누가 내야 돼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설치해야 돼? 가설을 세입자가 해도 누가 내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내고요. 가설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했다. 그럼 당연히 누가 내야 돼요? 주체구조부가 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시험에 요 주체구조부 외가 나오면은 여러분 하나 땡 잡은 겁니다. 무조건 누가 내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세금을 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소위 말하는 그 간주 취득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간주 취득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개수하고 지목 변경, 그 다음에 선차기의 종류 변경, 과점주의 주식 취득 이렇게 있는데요. 자, 시기도 변경이다 보니까, 그죠? 변경이다 보니까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액을 누가 갖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소유자죠, 소유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간주 취득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지목 변경, 그 다음에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선차기의 종류 변경 시. 자, 이것은 간주 취득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증가액에 대해서. 이거는 변경 시점 소유자야. 변경 시점의 소유자로 한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많은데 일단 상속 경우는 상속인 각자인 건 요거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형 부동산은 누가 낸다고요? 조합원이 낸다. 근데 비조합원형 거는요. 이건 뭐 조합원이 낼 의미가 없는 거죠. 당연히 조합이 냅니다. 두 번째, 시설 대여 물건은 법적 소유권이 누구한테다? 시설 대여업자 물건이 있다. 시설 대여업자가 냅니다. 다만 수입해서 대여할 때는 관련해가지고 소유권자가 취득자가 없으니까 이때는 수입하는 자로 한다. 그 지입 차량은 등록은 운수대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대금 지급한 자가 확 밝혀지면 이때 당연히 지입차주인 지급자가 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수시설 가설하면 이거는 기분 좋아요. 무조건 뭐라고 해야 돼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낸다. 외자가 가설을 해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내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내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내고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누가 내요? 무조건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리고 변경시는요. 당연히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낸다. 취득자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취득 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